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무덥고 습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 잃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빚을 더 탕감해주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서 더 탕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에서 논란인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 딱 건강 잃기 쉽습니다.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은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급파 서울경제 5면에 썼습니다.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통상수장에 이어 안보실장도 미국에 급파됐습니다. 관세 정상회담 올코트 프레싱이다라는 전략인데 뉴스톡 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이렇게 밝혔군요. 대부분 국가와 9일까지 협상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오늘이 7일이니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관세 서한 아니면 협상이다. 트럼프 7일 관세 서한 발송 대상 15개국 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우리 비상인데 미국에서부터 9일까지 협상 끝나겠다라는 데드라인이 발표된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속전 한겨레신문 1면입니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나서겠다라는 건데 내란팀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도망 염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넉 달 만에 이 구속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흑차,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6호, 중국인 흑차가 다 쓸어갔다. 중관광객 늘며 불법 콜밴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 요금의 3-4배 넘는 바가지라는데 단속을 피해서 공항 인근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사들은요, 중국인이 손님들을 다 뺏어간다라는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이 불법 밴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남의 나라 땅에서 저렇게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여기가 중국 땅은 아닌데 말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사각, 한국일보 1면입니다. 반지하 비극 뒤엔 긴급복지 연말 사각지대가 있더라. 전국 지자체 225곳의 예산을 분석했더니 10곳 중 4곳이 고갈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30일 6개월간 지급을 구하지 못해서 50대 남성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지만 예산이 없다라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2달 뒤 반지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안타까운 사연,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봐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희망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북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소장파 의원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대를 다니다 자유를 선택한 엘리트입니다. 박충건 의원, 그리고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익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박성민 전 최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주제부터 선정해봤습니다. 빚탕감 정책이 논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더 빚탕감을 해주겠다라고 시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빚 갚으면 바보라는 거냐 라며 반발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공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빚 탕감을 더 하겠다라는 발언을 시사했고요. 야당에서는 빚 갚으면 바보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예측했던 위험 이미 다 비용으로 산정해가지고 이자로 받고 있는 부실채권. 이 10명 중에 1명은 못 갚을 거라고 보고 9명한테 그 1명 못 갚을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9명한테 다 이자를 받고 있는데 다 받았는데 그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다가 다 받으면 이게 부당이득이죠.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형평성에 맞다. 그러면서 더 탕감해주겠다라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채무 탕감을 추가할 생각이다. 정상적으로 빚 갚는 사람도 깎아주고 더 탕감해주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엔 이런 비판적 사설도 실렸습니다. 대통령이 추가 탕감 말하면 누가 빚 갚겠나.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역대 정부가 채무 탕감 남발하지 않고 억제한 건 부작용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추가 탕감 공언하는 건 자칫 신용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건 국민들이 앞으로 내야 할 부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도 더 깎아주고 빚 탕감을 더 해주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야당에서는 누구 돈으로 선심 쓰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대통령께서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민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 결과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거를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이 부당이득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은행이 부당이득을 얻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비탕감은요, 채무자한테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을 그걸 갖다 없애주는 게 그게 이제 그 이른바 지금 채무 면책인데 이게 어떻게 부당이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사람은요, 은행이 아니고 누가 되겠느냐? 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마치 은행이 항상 영원히 항상 이득을 갖다 보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 했을 때 그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IMF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은행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까지는 은행이 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IMF 역풍 딱 그 불어닥치니까 우리나라 은행 거의 절반 정도가 무너져 내렸다고요. 그다음에 또 IMF 위에 또 뭐가 있었느냐. 이번에는 저축은행이 무너졌었어요. 제가 예금보험공사에 있을 때 저축은행이 400개도 넘었는데요. 지금은 100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은행도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데 은행이 왜 망합니까? 부실채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부실채권은 왜 늘어나는가? 결국은 채무자들이 돈을 안 갚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추심해가지고 만약에 그 추심 같은 걸 안 한다라고 하면 누가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을 갚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은행이 이자도 안 내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저 같아도 돈 안 갚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서 이런 게 된다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그게 뱅크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변호사 출신이신데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렇게 정반대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탕감해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더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거기 한계에 걸려 있는 사람이 내가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다 할 텐데 그런데 더 탕감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나한테도 차례가 돌아오겠네. 그러면은 건전한 그러한 채무자들도 나도 기다리고 있으면 나까지 올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식의 마인드가 되어버리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보상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인데 이런 마인드 자체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조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대출탕감 정책을 비롯해서 이 민간 소비지원 쿠폰까지 그 기본적 철학을 쭉 설명한 내용이었다고 보고요.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이 이제 법률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민법상 부당이득 개념이라기보다는 은행이 지금까지 사실상 가계대출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이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지적한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주택 관련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실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이 대출을 늘려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드는 구조였고 실제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은행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 이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그 대출 이자라는 게 결국에 이 회수할 수 없는 부실 채권에 대한 손실률을 감안한 것을 고려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따라 이렇게 자꾸 올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은행은 그러한 이득을 다 반영한 금리 정책을 써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든가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조, 이거를 구조적으로 개혁했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은행은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가 경제의 어떤 IMF 칸 정도의 비상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은행은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실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면서 지금 뭐 경제가 전체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계속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이게 결국에 대출을 추가적으로 부채 탕감이라는 것도 보면 전체 네. 구조에서 대출 장기 연체자가 계속 늘어나는 사태는 경제 전체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선순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채 탕감 정책은 있어 왔던 거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있었고, 물론 이제 각 정부 그 당면한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서 탕감 규모라든가 방식이 조금씩 달랐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이상으로 IMF 이상으로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7년 연체자 5천만 원 이하, 그것도 실제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탕감하는 정책은 도덕적 해이라는 어떤 부작용 우려보다 실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게 이제 장기 연체자 외에 실제 코로나 때 상당히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당시 부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거고, 부채 탕감을 통해서 과거 정권에서도 그렇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경기도 시절에 비슷한 정책을 네. 통해서 성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자, 빚 탕감에는 막대한 재원이 듭니다.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은행이 이 빚을 추심하는 것을 부당 이득으로 규정하고 빚을 탕감해주겠다, 더 탕감해주겠다라고 밝혀서 지금 논란의 핵심 쟁점이 서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이 파퓰리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습니다.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국가안보는 정권의 섬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닙니다.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논란인 건데, 박충건 의원님, 네. 사실은 북한 김정은 국방대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최신 어떤 무기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시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싶어서 이제 탈북을 선택하셔서 국회의원까지 되셨는데, 국방비라고 하면은 북한의 어떤 고도화된 무기나 아니면 우리를 향한 어떤 위협과 도발로부터 이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안보 예산인데 905억 원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 예산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상황에서 국방 예산은 늘려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고 ICBM 또한 기술력을 고도화하면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까지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고도화해가고 다양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충원 의원께서 네. 제일 잘 아실 텐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나 미사일이 뭐 같은 동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뭐 대화용 카드다, 협상용 카드다, 미국을 향한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좀 두둔하고 옹호하는 국내 일부의 시각도 있거든요. 박 의원이 보시기에는 저 무기는 누구를 향한 무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의 북한 정권이 국방력, 그러니까 무기 기술 고도화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무기는 우리를 향한 무기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의식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체제가 존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고 동포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면서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이 유사시에 정말 위험한 경우에는 정말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정말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선택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무기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다. 그리고 지금 국방 예산 905원 잘라낸 거 혹시 야당 박충건 의원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그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전혀 몰랐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5억 국방비 예산 삭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 관계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어떤 그 뭐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 지원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어떤 군사 기술 고도화라든가 그리고 남한을 위한 위협의 수위를 이제 높여갈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침 그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과 ICBM과 그리고 여러 가지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 예산을 늘려서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좀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자 박승민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야당 주장이에요. 선심성 재원이 필요해서 국방 예산을 잘라내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위산업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밝히는 입장들이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방위산업이라는 그 예산 자체가 방위사업 예산 자체가 대규모로 좀 구매 협상을 해야 되고 아니면 복잡하게 좀 시행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타 예산 대비해서 좀 불용의 예산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국외 무기를 사기로 했는데 국외 판매 업체와의 구매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계약을 맺기로 한 업체에서 어떤 시험 평가 지연 그러니까 불합격 한 거죠. 그래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숙소를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이건 역시도 개발 제한구역 해제 협의가 지연되게 되면서 연내 계획했던 시점에 못하게 되면서 불용하는 예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턱대고 깎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그 물건이 어떤 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통과해야 되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불합격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구매할 그 단가를 맞춰 보다가 계약이 불발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을 불용되는 예산이 생겼고 그것을 감액한다라는 이유로 이것이 마치 어떤 약간 여러 가지 이제 국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혹은 아니면 지금 국내외 위협이 산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냥 이제 덮어놓고 비판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인 것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럴만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박수영 의원은 이 전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가 이 누리꾼들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당선 축하금 25만 원 대신 이 사는 해수부 빨리 보내달라.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가 누리꾼들이 부산 시민에게 물어는 봤냐? 난 필요하다. 진짜 빼고 준다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누리꾼들의 어떤 반발과 역풍도 일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앞서 이제 박충건 의원 얘기처럼 정익진 변호사님 25만 원씩 소비 쿠폰 주는 것이나지 아니면 빚 탕감을 해주고 더해준다라는 것들에 막대한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어떤 국방비나 이런 것에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보이니 누가 25만 원 달라고 했냐 필요 없다라고 했다가 난 필요한다 너만 받지 마 난 받을래 이런
사실 또 사람 심리가 네네. 다 주는데 우리만 안 주면 또 그렇거든요. 아니면 줬다가 뺏으면 좀 더 그렇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박수영 의원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 그런가? 이게 지금 뭐 1인당 평균 25만 원이 될지 더 될지가 모르겠는데 그 돈이 전체 예산으로 하면 뭐 13조, 15조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런데 예컨대 한 13조 정도 돈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예컨대 우리나라의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해가지고 1년에 뭐 몇십 조가 그냥 무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이 그 이익이 났으니까 이거 국민들이 나눠 갖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빚이 1,000조가 넘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뭐 전체 그 정부 빚만 아니라 다른 이런저런 뭐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빚까지 다 합치면 빚이 우리나라 GDP보다 더 많은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은 빚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빚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따라붙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25만 원 받았어도 그 돈이 그냥 저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나 아니면 제 아이들이나 제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갚아야 될 돈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25만 원 받았지만 갚아야 될 돈은 30만 원이 될지 40만 원이 될지 모른단 말이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저 같아도 25만 원이라도 받아야지 나중에 30만 원, 40만 원 갚을 때 그나마 덜 억울하지. 아, 그런 아니, 심리군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내가 30만 원, 40만 원을 다 갚아야 된다. 그거를 제가 결정할 문제이지 왜 제3자가 아무리 그 야당의 국회의원이 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왜 간섭을 하느냐. 지금요 저 같아도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데 거기에다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수영 의원이 사과를 갖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경 변호사님. 그 민심하고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는데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뭐 가치 판단이 틀리고 이 정책이 실효적이지도 않다는 비판은 뭐 국민의힘이 해오고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이미 실행이 돼서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그 소비 지원금을 무슨 자격으로 받아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뭘 바라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조차도 왜 지역구 의원이 제대로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또 산업은행과 또 결부시켜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박수영 의원은 동의하시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부산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북극 항로 또 HMM의 부산 이전,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과거 어떤 정부도 그리고 국민의힘의 많은 그 지역구 의원도 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기대를 주기에 충분한 뭐 이 방향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미 자기들이 네. 집권했을 때 공약했던 산업은행 이전을 하지도 못해놓고 지금 와서 이재명 정부가 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든가 또 해수부 이전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부산 시민들의 어떤 뜻과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 입장을 계속 발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지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소비 쿠폰 사용처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대기업 슈퍼마켓은 사용 불가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쓸 수 있는데 직영점은 쓸 수 없습니다. 배달 앱은 만나서 결제할 때 쓸 수 있는데 어플 결제는 안 됩니다. 백화점 내 임대 매장은 쓸 수 있는데 백화점 면세점은 안 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약국 의원은 되는데 30억 초과 약국 의원은 안 됩니다. 교습소와 학원에서 쓸 수 있는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많은데 이 세 명에 대한 이야기 꼭 아셔야 됩니다. 돌직구쇼가 선정한 세 사람 핫피플 3인방 공개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실루엣만 봐도 김정은. 자, 북한이 5년 만에 이 평양에 외국인 관광을 재개했는데 이 사람들은 입국 금지 콕콕콕 집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딴 외국인들은 다 와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궁금합니다. 오늘 마침 또 박충건 의원 나오셨으니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관광 전문 업체 영파이어니어 투어스 이름 좋아요. 무슨 파이어니어예요? 이거 북한 가는 관광은 이거 착한 관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런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외환은요 다 북한이 독재 통치 자금으로 쓰고 무기 개발에 전용을 합니다. 나쁜 관광입니다. 파이어니어가 아닙니다.
10월 24일, 11월 1일 평양 국제무역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고 묘양산, 김일성 광장 등의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박 8일 일정인데 우리 돈으로 640만 원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언론인, 여행 유튜버, 인플루언서는 금지라고 공지를 해놨습니다. 주최 측의 지침에 따랐다, 북한 측의 지침에 따랐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비판해서 언론이 오지 말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인은 그렇다 쳐도 여행 유튜버랑 인플루언서는 왜 금지를 때렸는지 궁금합니다. 박충권 의원님, 일단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저는 이제 뭐 북한을 오랫동안 취재해 왔으니까 북한에도 가보기도 했는데 묘양산이나 뭐 평양 김일성 광장 가면 뭐 볼 게 있습니까? 640만 원이나 받고? 640만 원은 좀 지나친 금액이다라고 저는 지나친 보고 금액이다. 있습니다. 일단은 바가지다. 예. 그리고 사실상 묘양산은 이제 자연 경치가 좋기 때문에 가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묘양산이 좋습니까? 한라산이 좋습니까? 한라산이 더 좋죠. 그럼 굳이 640 내고 묘양산 굳이 갈 필요 내고 없네요.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북한이라는 그 네. 나라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궁금증 때문에 그 가는군요. 궁금증 때문에 이제 관광객을 유치를 하게 되고 또 가시는 분들이 예. 있다라고 말씀드리. 가면 정말 자유롭게 자유관광 가능합니까? 전혀 자유롭게 자유관광이 가능하지 않고요. 그럼요.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철저하게 짜여진 코스를 따라서 안내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만 이제 관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혹시 감시원도 따라 붙어요? 이제 뭐 안내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감시의 역할까지도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따라 붙는 보이부 거고요? 요원들도 이제 이동 동선 중에 이제 안내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보이부 소속 사람들이거나 네. 그런 관계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네. 이제 평양 관광에 가요. 그러면은 이쪽이 우리 위대하신 아바이 수령 김일성 수령님이 계신 김일성 광장입니다. 거기 가지 말고 저 대동강면에 맥주 한잔 하러 갑시다.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가요. 네, 그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죠. 이거 불가능하다. 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 그게 가능하더라도 어떤 그 북한 당국에서 허용하는 네.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것도 정말 만약에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한다면 네. 그 어떤 따라붙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 뇌물을 준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약간의 여유를 찾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이번에 외국인 관광객 달러가 지금 한 푼이 더 급한 상황인데 네. 왜 여행 유튜버, 인플루언서는 이 입국 금지입니까? 지금 이제 북한 당국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돈은 벌고 싶은데 네. 내부 사정이 속속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인플루언서들이라든가 언론인이나 뭐 SNS를 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관광을 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의 상당히 그 특이한 시스템을 이렇게 캐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네. 체제의 어떤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한, 먹방 유튜버들은 예. 북한에 좀 도움이 될 텐데 저렇게 뭐 여행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가 통제가 잘 안 되고 삐죽삐죽 원치 않은 그림들 나가니까 아예 다 막아버렸다. 예, 예. 그리고 또 그것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편집이 돼가지고 북한 내부로 또 이렇게 들어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영상들이 북한의 아주 특이한 상황들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이 살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아주 이상한 그 사회라는 모습들을 네. 드러내고 있는 그 영상이 다시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갈 경우에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한류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막을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정말 하나의 영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충원 의원님. 예. 워낙 제가 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잘 알던 분이라 네. 평양에서 대학교를 다녔고 예. 고향이 함흥이잖아요. 예, 평양냉면, 함흥냉면 다 먹어봤잖아요. 예. 북한 냉면이 맛있어요? 한국 냉면이 맛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평양냉면은 이거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평양냉면은 한국 네. 평양냉면이 더 맛있다. 네. 오, 고향 함흥냉면은요? 함흥냉면은 이제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한 가지 버전은 한국이 더 잘 만들고 네.
나머지 한 가지 버전은 사실 한국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평양냉면은 한국에서 만드는 평양냉면이 더 맛있다. 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한편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또 그럼요. 참 개량이 잘 됐기 또 때문에. 이것은 뭐 제가 한국에 와서 입맛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더 맛있다. 더 맛있다. 네, 그럼 굳이 뭐 평양 갈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독일 인플루언서가 이 북한이 한번 관광의 문을 열었다가 독일 인플루언서 문제 때문에 몸살 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 경우인데 나성경제특구도 지난 2월에 먼저 이 서방 단체 관광객 방문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북한이 문 닫았는데 일부 인플루언서가 SNS에 적나라한 관광 후기를 게시한 겁니다. 독일 인플루언서 나선은 평양보다 가난하고 폐쇄적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마차를 이용 중이다. 라는 얘기를 썼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국방부에서 계셨던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이 유튜버들은 관광 오지 마라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뭔가가 밖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방송국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튜버 중에는요, 뭐 그 조회수가 억 단위로 나오는 것들도 있을 텐데 하지만은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이 정확히는 몰라도 대체로 어느 정도일 것이다는 알고 있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생생한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북한의 정권은 옆에 이제 박중원 의원 계시지만 제대로 된 정권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 그다음에 외부의 힘을 빌어가지고 간신히 유지가 되는 것이 그게 북한 정권인데 그런 북한 정권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 같아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4월에 영국 유튜버가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물어봤었죠. I am not a tourist. I am actually a runner. I'm part of the Amateur Athletics Association to run the marathon here. Do you know anyone who has met Kim Jong Un? You know people? Me, of you course. met him. Yeah. Not personally met, but we had a, You saw him? I had a photograph. When he appeared, I felt like I was attracted to him. It was incredible. He has a daughter, I think so. and she will be the next leader, maybe? I'm not sure. Oh, okay. 박충원 의원님, 저거 지금 관광객이 물어본 건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잖아요. 김정은은 딸이 있냐, 다음에 그 차기 리더가 되냐라고 했을 때 가이드가 굉장히 지금 당황해요. 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 거의 신극화되어 있는 김씨 일가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그리고 뭐 후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그 정말 잘못 대답하면은 정치범 수용소까지도 끌려갈 수 있는 네네. 아주 민감한 어떤 생명의 목숨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민감한 질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후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김정은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경스러운 질문이다. 불경스러운 질문일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질문하는 것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질문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들은 북한 주민들은 또 그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도 있는, 그래서 소문이 돌 수도 있는 아주 큰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니 북한이 왜 유튜버를 입국 금지시켰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으로 많은 분들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북한 이 평산에는요 핵심 핵시설이 있습니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인데 이곳에서 북한의 핵 오염수가 방류됐다는 의혹이 일자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강화도와 한강 하구 시로 채취에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 걱정하는 대목인데 북한 전문 매체가 평산에 있는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능 폐수가 예성강으로 유입됐다. 그런데 저 예성강은 쭉 한강을 따라서 서해로 연결된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화도 한강하고 바닷물을 채취했고 방사능 물질 검출 여부 등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통일부는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해북도 평산에 어떤 게 있길래요? 자, 우라늄 정년 공장이 있습니다. 우라늄 정년 공장은 이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농축해서 이 핵 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옐로우 케이크라고 합니다. 우라늄을 고농축한 원료입니다. 그걸 만드는 곳이 우라늄 정년 공장, 평산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필수 불가결적으로 이른바 이 방사성 폐수가 방출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북한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우라늄 평산 공장 앞에 이 거대한 이 뭐랄까 저수지에 이 방사성 폐수를 침전시켰는데 이게 용량이 다하다 보니까 그냥 예성강 하구로 흘려보내 북한이 방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정부 대응에 나섰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북한에 뭐 항의한 건 아니고요. 실효 채취 정도에만 나선 겁니다. 강화도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조개 우선은 조심해야 할 듯 내일 보령 개펄 체험 가는데 북핵팩 세수 걱정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7, 8월이면 해수욕객이 오는데 이런 의혹이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박채고, 일단은 걱정스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부가 전날에 이제 통일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안위와 해수부, 환경부 합동으로 지금 합동 실태 조사를 뭐 하고 있고 채취를 했다. 그래서 좀 분석하는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쭉 이어져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까지도 좀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물론 아직 이제 시료 채취의 단계고 그 뒤에 분석 결과를 봐야 정확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막에도 나오지만 2주 정도 뒤에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니 만약에 어떤 심각하게 피해를 입힐 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련한 대책까지도 마련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뭐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국민들에게 좀 정확하게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의혹 단계인데 이게 좀 답답한 게 정혁진 변호사님 그 후쿠시마와 오염수 방류 때는 그 일본이 국제사회 감시를 통해서 이 정제된 정제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 같고도 국내에서 엄청난 정치적 공세와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뭐 수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바다나 우리 해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없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는 단계인데 이 북한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가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까? 일본보다 우리랑 더 마주 닿아 있는데 일단은 정치권에서는 잠잠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같은 경우에는 오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열도잖아요. 그러니까 조류를 따라서 쭉 가면 태평양 몇 번 돌고 그다음에 남해 바다 그 틈을 통해 가지고 간신히 올까 말까. 아니 그 오염 처리수보다도 그 이전에 동일본 대지진할 때 아무런 처리도 되지 않았던 그러한 핵폐수가 얼마나 많이 방출이 됐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캘리포니아에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그 방파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만약에 북한에서 저런 것들을 내보낸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는 일본 열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흘러 내려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서해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남한 쪽으로 봤을 때 북쪽일수록 더 그게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제일 가까운 데는요. 그 뭐 강화도가 될 거고 더 가까운 데가 뭐 백령도가 될지 그건 모르겠고 더 내려가면은 이제 충청남도 그다음에 전라도까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안심하라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애꿎은 또 우리나라 그 저쪽에 서해안 쪽에 있는 어민들과 그다음에 상인들만 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조규현 변호사님. 일단은 정부가 정말 저 북한 당국이 핵 폐수를 정제 없이 서해 바다로 흘려보낸 것, 방류한 것이 맞는지부터 좀 엄밀하게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이 북한과의 한 라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이런 걸 계기를 통해서 이 군사 안보 분야가 아닌 실제 민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통해서 여부를 확인하고 그 효과까지 이제 분석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북과 전혀 협의가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정보가 있다는 걸 확인한 후에 실제 우리 한강 수역, 인천 강화 이쪽에서 수질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일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북한이 실제 핵 오염수를 방류했다고 하면 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빨리 정부가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휴가철을 앞두고 그 지역 주민들은 이 안전 우려가 확산되면 당연히 뭐 국민들께서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큰 위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불안 심리가 확대돼서는 안 되겠죠. 정부도 좀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미 이게 이번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2017년, 19년에도 북한에서 핵 오염수가 방류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미 측정하고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부가 신속하게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하게 측정을 해서 정말 티끌 하나라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는지 여부를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사람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김문수 전 장관이 말을 바꾼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하라는 건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라더니 내가 싸우겠다 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해서 논란입니다. 내가 싸우겠다. 이게 어떤 발언인지 함께 보시죠. 자, 김문수 전 장관, 이 대통령에 맞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불과 지난달 5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자꾸 당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소리 지금 하면. 지금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자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대표 김문수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었는데 내가 싸우겠다. 그러면서 공천제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낙하산 내리꽂는 게 아니라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도가 필요하다. 라며 공천 혁신 방안 1. 포럼 등 출석 횟수 2. 지각 3. 봉사활동 4. 헌혈 이런 걸 기록해서 점수화해서 공천을 주겠다. 나는 글쎄요. 조금 생소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엉뚱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공천 방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당 일각에서는 지난번 대선에서 한덕수 당시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발언하다가 단일화를 안 하고 말을 바꿨던 것처럼 이번에도 말을 뒤집고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충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문수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당대표에 출마하심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김문수 장관님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은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쓰레기 더미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당의 개혁안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그 개혁안에 대한 어떤 개혁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반발하면서 사퇴 압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자리 다툼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님이 내가 또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 다툼 상황에 자신도 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라는 말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시기에 출마 의사를 밝히신 것은 우리 당이 상당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부재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세웅 최고 어떻게 봅니까? 이게 불과 지난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당 상황이 더 달라진 건 아닌데 말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뭐 훌라후프 영상 이런 거요? 뭐 이제 턱걸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는 턱걸이 영상을 봤을 때부터 나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뭐 본인은 절대 안 나올 거다 뭐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뒤에 굳이 공개적으로 현충원 참배를 한다던가 아니면 굳이 어떤 공개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밝힌 메시지의 기류를 보면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의 출마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렇게 보이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겠죠.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김문수 후보는 뭘 반성했고 당에 어떤 혁신을 주문했으며 본인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한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뭐 대선 후보로서 갖췄던 조직력이라든지 결집력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설령 당선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국민의힘에 중요한 게 당대표가 누구냐보다도 당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생각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또 출마한다면 또 말을 바꿨다라는 논란이 김문수 후보에게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는요. 성배예요. 어떤 성배냐. 독이 든 성배인데 어떤 독이 들어있냐. 아주 진하고 강한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가. 지금 옆에 박 의원님도 계시지만 국민의힘 상황은요. 저 같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분열되어 있는데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습할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제대로 국민의힘을 통해 가지고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그 보수 지지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국민의힘의 미래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상황을 잘 수습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만약에 잘 하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다 실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나와가지고 당이 제대로 이렇게 수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아주 커다란 그러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뭐냐면은 지금 뭐 앵커도 이야기하고 그 박철고도 이야기했지만은 첫 번째 시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건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그 단일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시건을 했는데 그때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이런저런 그 에피소드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떻게 이렇게 수습이 됐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또 나온다라고 하면 시건을 두 번째 하는 것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의심을 받게 되느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선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것은 대권을 바라는 것이라기보단 오히려 당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나올 거로는 봤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의 빌드업들이 과연 이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기대를 주는 방식이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 출마해야 된다는 이 전제에서부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대선 때 얻은 41%의 지지율이 온전히 본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는 사실 보수의 대표 후보인데 그때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선으로 확정된 과정 이거 종합해 보면 김문수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이 만든 이 특수한 시기에 특수한 그런 정치 상황에서 나온 후보이지 본인이 정치력으로 국민의힘 보수 세력을 이끌 만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분이 못 되고 이제 그런 기대를 어떻게든 충족해야 된다는 것까지 가 있어야지 사실 당대표로서 나를 뽑아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일성으로 던지는 뭐 상영식 공천의 이 내용들도 보면 출석률, 지각률, 봉사활동, 헌혈 이거 보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보수의 혁신의 어떤 내용과 지금 맞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가 당대표로서 보수의 어떤 혁신을 해보겠다라고 해도 이게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각 뭐 4회면 공천 10% 감점 뭐 이런 게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같다. 그렇죠. 이게 이 내용 물론 공천 상향식 공천의 내용으로 사실은 뭐 의정활동의 성실성 이런 내용이 사실 포함되는 정량적 지표이긴 한데 이렇게 툭 집어서 얘기하니까 원래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던 이미지 그러니까 올드한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거는 탄핵, 내란, 윤석열 이것과 다른 그리고 기존의 어떤 친윤이 지배하는 정당 구조와 다른 어떤 새로움인데 낡아도 너무 낡은 느낌을 주고 있으니 어디서요? 봉사활동에서 아니면 헌혈에서요? 헌혈이요. 헌혈이요?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상향식 공천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정치적 수사를 쓰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기대를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출마를 시사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다라는 비판이 공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도지향적이고 더 중산층 지향적이고 조금 더 서민을 생각하는 당으로 그리고 조금 더 공정하고 내로남불 안 하고 책임감 있는 정당, 진짜 보수 정당, 진짜 중도 보수 정당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써주십시오. 주변에다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말하기가 쪽팔린 정당이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더 잘할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 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감세 법안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는데 제3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겁니다. 당 이름이 아메리카당입니다. 미국도 정치가 참 이래요. 머스크,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 제3정당을 표방합니다. 내년 이 중간선거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라며 기존의 양당 구도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이 궁금한데요. 터무니없다. 제3당 시장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정치 손 떼고 회사 경영 충실해라. 테슬라 이사회는 정치활동 싫어할 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갑자기 친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좀 뜬금없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뭐 테슬라나 지금까지 뭐 우주기업 스페이스X 경영은 굉장히 독창적으로 잘했는데 직접 뭐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도 조금 뜬금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다가 최근에 화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또 갑자기 감세 법안에 반발을 하면서 저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3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뭐 개혁신당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뭐 개혁신당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돈은 일단 많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그 준 돈이 한 4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돈이야 뭐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애당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그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을 지지한 성향이 훨씬 더 강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런저런 그 실망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트럼프하고 가까워지면서 그다음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임이 락브리지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고 그다음에 임기는 이제 끝났지만은 트럼프 그 뭐 특임 장관 같은 다진가 뭐 거기에 뭐 장관 같은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 그다음에 생각이 다른데 이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대통령으로 직접적으로 선출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떤 정치 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굉장히 이 IT 산업에 붐을 일으켜서 재산을 많이 읽었다가 제3정당을 창당한 바도 있죠. 한때는 제3정당으로 호남에서 의석을 많이 얻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실패한 바도 있었고 과연 일론 머스크는 두 사람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가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Elon delivered a colossal change in the old ways of doing business in Washington. We have here a very special that I give to very special people. I give it to Elon as a presentation from our country. Thank you. Thank you, Elon. Thank you. Take care of yourself. So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be a friend and advisor to the president, continuing to support the Doge team. The president's very upset about things, but you know, he could lose a lot more than that. I can tell you right now. I don't know. I think we'll have to take a look. 트럼프의 목표는 아메리카당, 제3당을 창당해서 내년 중간 선거 때 캐시디 보터 역할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의회 의석수도 한번 보시죠. 우리 도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굉장한 어떤 국제 정치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 미국 의회 의석수도 아셔야 돼요. 이미 아실 거예요.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 일론 머스크는 상원에서 2석, 하원 8에서 10석을 확보하겠다. 그 논쟁적인 법안 때, 예를 들어 이번 뭐 트럼프의 감세 법안 때 결정적인 표로 저거 무산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 전형적인 뭐랄까 박준거 의원님, 뭐 약간 고춧가루 정치, 재뿌리기 정치 뭐 이런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건 내가 맞겠다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의석수상 지금 공화당이 살짝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일론 머스크의 그 생각대로 몇 석 정도 상원에서 2, 3석, 뭐 하원에서 8석에서 10석 정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 미국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충분한 의석수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양당제가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나라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대선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고 그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승리하는 쪽이 승자 독식을 하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견제구가 가능하지만 정말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일론 머스크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페이스X나 테슬라와 같은 큰 회사들을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정치에 정말 깊이 관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남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핫피플 3인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돌직구쇼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앉아서 세계여행 갈 준비 되셨습니까? 출발합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저희 돌직구는 앉아서 세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일본입니다. 최근 7월 대재앙설로 일본 사회 내에서 불안감이 상당하죠. 일본 규슈에 위치한 신모에다케 화산 5,000m 상공까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5,000m 높이까지 연기가 도탁한 건 7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일본 만화가 타츠키료가 예지몽을 바탕으로 그린 만화 내가 본 미래에서 7월 대지진설의 D-Day로 지목한 7월 5일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고시마 현에서 일어난 소규모 지진만 1,000건이 넘습니다. 흔들리죠, 이렇게. 진짜 대재앙의 시그널일지 우연의 일치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최건님, 실제로 지금 일본 관광객이 급감했고요. 우리나라 일본행 그 비행기 티켓 단가도 굉장히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일본 기상청에선 헛소문이라고 하지만 화산 이거 보세요. 5,000m 상공까지 연기랑 뭐 화산재도 많이 날랐을 거 이랬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현상이 사실은 뭐 7년 만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뭐 부산이나 제주, 우리나라에서도 뭐 심해어가 잡히고 있다. 뭐 이런 일종의 대지진의 복선 현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외에도 그 소규모 지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규슈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진이 2주간 1,000회 정도 이제 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 상당히 지금 대피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지진이 계속된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 그동안에 좀 잘 보기 힘들었던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쉽게 넘기기 어려운 전조 증상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다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에서는 계속 이제 정부 공식적인 입장으로 뭐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시그널들만으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자막에도 나가듯이 대지진설은 헛소문이다 이렇게 강하게 일본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관광객들 입장이나 일본에 가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요. 그럼요. 일본 정부가 대지진설은 헛소문이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방금 우리 박초가 언급했던 그 열도에서 1,000번 넘는 지진이 1,000번 넘는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화산이 왜 저렇게 폭발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것만은 분명하다라는 비판과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앉아서 세계 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남자가 차를 타고 혼자서 어디론가 떠납니다. 멈춰선 곳은요, 주인 없는 자동차 전기 충전소.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물체와 몸싸움을 벌이는 남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배우 손석구 씨가 주연으로 자동차의 시선을 그대로 담은 영화가 칸 광고제를 휩쓸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고요. 이번엔 영국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온 승용차 그대로 휙 하고 회전, 한 방에 주차합니다. 주차가 끝나고 차량 안으로 뭔가가 빠져나오죠.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인고? 정체는 바로 발레 파킹 로봇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 캠페인으로 제작된 광고를 앞에서 보셨고요. 한국의 현대차가 만든 발레 파킹 로봇 영상이 영국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도 함께 보셨습니다. 저 발레 파킹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야, 이게 저런 신기술이 지금 나왔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제작한 로봇 발레 파킹 영상인데요. 실제 존재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AI를 접목해서 현실감을 더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 발레 파킹 로봇이 개발돼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회수가 580만 회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박충건 의원이, 오늘 박충건 여러 번 찾는데 제가 김정은 국방대에서 공부하다가 신소재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 석박사를 받고 현대제철에서 현대자동차에 쓰이는 신소재를 연구했잖아요. 이거 박 의원이 만든 거예요 혹시? 발레 파킹 로봇?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현대차 그룹에 있을 때 당시에 현대차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무인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저 비슷한 그 지금 이제 발레 파킹 로봇을 보시면 아마도 그 배터리로 작동하는 로봇일 텐데, 저것과 비슷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가 있을 당시에도 많이 시연을 했었습니다. 더블보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더블보기는 어떤 것이냐면 항만에서 그 대형 컨테이너들을 이송하는 그 무인 로봇인데, 그 로봇 또한 수소 전기로 가동을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것이 밑에 들어가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갖고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적재하는 그런 것인데, 원리를 보시면은 동일한 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실제 있는 지금 로봇이잖아요. 너무 신기한데, 조겸 변호사님, 우리 조 변호사님이야 뭐 주차 잘하지만 좁은 장소에서 주차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로봇이 상용화되면, 현대가 만든 로봇이잖아요. 이거 뭐 문콕이나 아니면 주차하다가 긁는 거 이런 거 완전히 다 해결되겠는데요? 제가 주차는 잘하지만
좁은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좁은 데서 못 그렇습니다. 빠져나와. 정혁진, 조기현 이런 사람들. 저게 빨리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불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놀라운 기술입니다. 저게 저런 것까지 벌써 이미 AI 기술 내지 로봇 기술이 발달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현대차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580만 조회수가 아니라 뭐 조회를 넘어서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신속한 상용화를 막 요구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어떻게 뭐 연락할 수 있으면 현대자동차에 연락해가지고 빨리 좀 어떻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은 분들이 뭐 교통약자 노인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저게 상용화되면 상당히 뭐 이 교통 안전이라든가 또 사고 이런 걸 줄이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석구 씨가 주연을 한 저 영화, 단편 영화가 이 뭐 칸을 휩쓸었다고 해요. 밤낚시, 주연 손석구, 12분 스낵 무비, 뭐 과자 먹으면서 과자값에 보는 무비라는 거예요. 1,000원에 과자보다 싸네요.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 7대로 촬영했다고 하고요. 각종 영화제 광고제에서 수상해서 20관왕, 칸 광고제에서 그랑프리 미로도 5관왕, 밤낚시. 이거 보고 싶은데. 현대차가 만든 단편 영화라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현대차 타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참 이제는 저도 긴 영화를 잘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지루해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그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도 쇼츠가 훨씬 더 지금 인기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른바 그런 무비가 12분짜리 무비가 그것도 단돈 1,000원에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인기를 더 끌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짧은 영화가 더 많이 이제 발생할 것 같은데 등장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K컬처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하고 잘 만드는 것 같다. 이 K드라마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K컬처가 이제 단편 영화에까지도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저도 뭐 국산차 타고 다니지만 뭐 KGM 옛날에 쌍용차, 뭐 현대, 기아, KGM, 쌍용 다 한국 차의 어떤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요즘 받습니다. 자, 앉아서 세계 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태국 북부의 한 마을에서 장기간 방치된 8살 소년이 발견됐습니다. 어머니, 형과 함께 살고 있지만 소년은 주로 개 6마리와 의사소통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소년은 말을 하지 않고 개처럼 짖기만 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개와 오랜 시간 보낸 탓에 개의 행동을 모방했다는 겁니다. 현대판 정글북이 따로 없다는데 이 가족은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자, 8살의 A군은 개 6마리와 방치돼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교육 지원금만 받고 사실상 방치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번엔 에콰도르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암살을 주모한 혐의를 받는 에콰도르 마약왕이 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5일 일명 마약왕 피토 자신의 저택에서 체포됐는데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비밀 통로에는 없었고요. 수상한 낌새를 차린 군이 굴삭기를 동원해서 뒷마당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그곳 벙커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하 통로에 벙커까지 파고 숨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마약왕 지난해 1월 탈옥해서요. 현상금 13억, 수영장, 체육관, 게임룸을 갖춘 호아빌라에서 거주했고요. 집 내부의 비밀 통로와 침대, 에어컨 등이 갖춰진 지하 벙커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감시 드론과 굴착기를 투입해서 겨우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황당하네요, 이 마약왕. 그러니까요. 이미 탈옥을 해서 그랬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놀랍고요. 그 저택 안에 저런 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놨던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뭐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그 마약 관련된 우리나라 그 황정민 씨 출연하는. 실제 저 중남미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마약 왕으로 불리는 정도로 저런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자기의 의심처를 만들어 놨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계속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도 이게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아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직접 연관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저런 기사를 통해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뉴스였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을 맡고 수락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전당대회로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 상황이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는데, 자, 지금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혁신위원장을 수락했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혁신이 인선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까지는 보도가 됐는데, 지금 오늘 돌연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혁신위를 날치기 혁신위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혁신위 인선이나 혁신위의 권한을 두고 안철수 의원과 당의 지금 원내 지도부와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면서 전당대회에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나를 혁신위원장을 시켜놓은 건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한 일종의 어떤 뭐 꼼수가 아니냐,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지금 반발하는 것으로도 현재는 추측이 되고 있는데, 자, 관련된 내용 저희가 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심상치가 않네요, 상황이. 글쎄요, 이제 혁신위원이라고 하는 게 그 혁신위원장이라고 한 자리가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말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정식적인 당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기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 구성원들의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원내대표가 도와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어떤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마도 안철수 의원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한계에 봉착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좀 저희가 살펴보고 나서 다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어찌나 더운지 동물원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강력한 폭염이 미어캣, 사막여우, 이 친구들은 사막 기온에 잘 견디는 친구들인데 강력한 폭염이 이 친구들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떼약볕이 내려쬐는 오후, 동물원 전시장에 그늘막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폭염 때문에 햇볕이라도 맞고자 설치하는 건데, 공작새들은 작업이 끝나기 전부터 그늘막 아래 몰려듭니다. 앵무새 공연장 앞에는 폭염 때문에 일정을 취소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당나귀들에게도 푹푹 찌는 더위에 특식이 마련됐습니다. 꽁꽁 얼은 얼음을 부숴 과일을 꺼내주자 당나귀들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당나귀용 과일 화채입니다.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얼음 과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전시장에 애들이 있으니까 물 뿌려주면서 주기적으로 온도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긴 호스를 동원해 물샤워까지 해보지만 아프리카와 사막에서 온 동물들에게도 최근 남부지방 폭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막여우나 미어캣은 그늘 아래 자리를 깐 뒤 늘어졌고, 오리들도 인공폭포염 물가에서 헤엄을 치며 물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동물들도 견디기 힘든 폭염에 동물원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 역시 드뭅니다. 둘째가 동물원을 와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사람이 없어요. 장마가 가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동물과 사육사들의 여름나기 사투도 이제 시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강력한 사건의 주요 단서를 쫓아보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강력 사건판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 저희 상황판에 첫 번째 단서가 띄워져 있습니다. 미용실 같은데 경찰의 출입 금지 폴리스 사인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 그제 창원시 한 미용실에서 20대 아들이 흉기 난동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미용실을 운영하는 60대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얼굴 등 7곳이 피습됐고요. 미용실 손님 2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평소 모친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존속 살인 미수 혐의 검토 중입니다.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당탕탕 소리만 들렸죠. 나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 사람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못 나갔어요. 피 묻은 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장난이 아니죠. 오는 것 같길래 그냥 가게 옆으로 그냥 피해버렸어요. 안 보이는 모습. 아니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예. 아마 어머니는 60대이고 미용실을 운영했던 사람 같아요. 그다음 이제 아들은 20대인데 모자 갈등이 상당히 심했는지 아니면 아들이 어떤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게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어머니한테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그것도 7번이나 저런 일을 갖다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런 경우에는 이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저런 흉기 난동을 벌인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흉기 휘두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살인 미수죄가 해당되는 것은 당연한데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두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모자지간이니까 우리나라 형법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그건데 네네. 그냥 살인 미수보다 존속 살인 미수를 더 강하게 처벌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런데 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7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다른 피해자들까지 더 있으니까 아마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 사건 수사한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는 했고요. 칼로 찔렀으니까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면 살인 미수가 될 수 있고 조사 이후에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 강력 사건이군요. 두 번째 사건의 단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건판에 두 번째 단서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언가를 휘두르는 남성의 모습이 찍혔는데요. 해당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25일 한 남성이 갑자기 뭔가를 손에 쥔 채 허공에 휘두릅니다. 주차장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남성이 지나간 곳은요. 온통 낙서로 뒤덮입니다. 레커로 낙서를 한 겁니다. 3일간 서울 시내 무려 22곳에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체포됐는지 이렇게요. 찜질방에 갔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토굴방에서 태연하게 누워있던 남성이 체포가 됐습니다. 태연하게 찜질방에 그 굴 있잖아요. 토굴방에 들어가 있었네요. 뭐 우리 사회에 불만이 많은 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 재물손괴라고 하는 게 뭐 부시는 것만 재물손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오염시켜가지고 재물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다 재물손괴죄가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재물손괴죄가 그렇게 형량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물론 벌금형도 있지만 3년 이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런 라코치를 해가지고 가장 크게 그 처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경복궁의 영추문이라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에다가 낙서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징역 7년까지 그 선고를 받았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단순한 형법을 떠나가지고 문화재보호법 위반까지 그 해당이 돼서 이렇게 그 중대한 형이 그 됐는데 지금 아마 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저 정도면 22번이면 굉장히 상습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피해를 입힌 거니까 그러니까 실형이 뭐 집행유예 정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게 형사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저거 다 지우는데 저게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 나는 뭐 그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형사처벌은 더 강해질 거고 무엇보다도 아유, 저 차도 지금 다 저렇게 손상이 됐네요. 그러니까 저거 다 지우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해서 사회를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참 우리 사회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진술이 좀 비상식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다. 그래서 범행을 했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멘탈에 무슨 그 이상이 있다, 내가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서 저것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드러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게 진짜 정신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척을 하는지도 감정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정신 감정을 통해서. 네네. 자, 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사건은 유튜버의 배신인데요. 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충격적인 강력 사건입니다. 필리핀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며 유튜브에 미성년자들이 나오는 영상을 올린 한국인 유튜버예요. 50대 한국인 유튜버 C씨입니다. 빈곤 아동 공부방 및 후원용 유튜브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14살 소녀와 동거를 하고 애까지 출산해서 논란입니다. 필리핀 경찰은요, 사이버 순찰 중 미성년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한 유튜브 채널을 발견해서 수사에 착수했고요.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 착취,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이 한국인 유튜버가 체포됐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필리핀 내에서 유튜브를 하는 한국인인데 겉으로 뭐 후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인신매매를 하고 아동에 대해서 성착취를 벌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방에서 우리가 이제 그 K컬처 이야기 좀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자동차. 이거는 그야말로 어글리 K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어떤 아이들이 많은가, 코피노라고 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코피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확인을 해봤더니 2018년 기준으로 4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한 저런 코피노를 갖다가 또 만들었다, 그 태어나게 했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형법에 미성년자에 대해서 저런 행동을 하면 형사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한 것과 똑같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제력을 써서 그런 행동을 한 것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형법이 속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필리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빨리 한국으로 송환해가지고 자신의 행위에 그 합당한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한국으로 송환해서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국 법으로도 한국 법원에 의해서 충분히 처벌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주 국제적 망신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돌직구 강력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